IRP 계좌로 만약에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퇴직소득세를 안 뗍니다. 2억 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다만 세금은 과세 이연이라고 해서 지금 안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떼게 됩니다. 인덱스 펀드 중심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8% 정도를 추구한다. 내가 연 8% 정도면 아까 월 333만 원 정도 30년 동안 받을 수 있거든요. 1억 가지고. 그다음에 미국 S&P 500에다가 한 5천만 원 이렇게 투자해서 한 20년 정도 가져가면은 한 8% 정도의 수익률은 추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장기로 가면은 이런 정도의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퇴직연금 관련 규정도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퇴직급여 제도를 아셔야 되는데요. 퇴직급여 제도는 우리나라가 지금 두 가지 제도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금 제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기존에는 퇴직금 제도가 있다가 2005년에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도 벌써 한 20년 정도 됐는데 차이는 뭐냐면은 퇴직금 제도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냐면은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합니다. 사내에 적립한다는 것은 회사 금고안에 넣을 수도 있고 회사 명의로 은행에 넣어놓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회사 자산, 회사 명의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소리죠. 문제는 그 회사가 부도나 버리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한다. 그러니까 회사 명의로 회사 계좌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데다가 별도의 계좌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회사가 부도나도 퇴직급여로 쌓아놓은 곳은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을 빼낼 수 없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떤 나쁜 상황이 돼도 내 퇴직급여는 항상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퇴직금 제도는 좀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고 퇴직연금 제도는 확대시키는 쪽으로 지금 퇴직급여 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달라진 퇴직급여 제도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퇴직연금을 좀 의무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폐지하고 퇴직연금을 의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2027년까지는 100명 이상인 회사는 전부 다 퇴직연금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8년에는 5인 이상 전부 다 의무화. 그 다음 2030년부터는 모두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퇴직금 제도는 이제 못하게 이렇게 바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퇴직연금 형태로 된 게 훨씬 더 좋겠죠. 안정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세제가 달라졌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가 30% 감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어가고 20년까지는 11년 차부터 20년까지는 40% 퇴직소득세를 감면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퇴직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20년이 넘어가면 50%까지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근로자한테 퇴직급여 제도가 좀 더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퇴직금 2억 원을 넣었을 때 세제 수령액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보통 직장인 월 평균 한 350만 원 정도 받는다 했을 때 직장생활 30년이면 한 2억 정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2억 원을 일반 계좌로 받는 거하고 IRP 계좌로 받는 경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해서 제가 이 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하는데 일반 계좌로 받으면은 퇴직소득세를 떼거든요. 퇴직소득세를 뭐 사람마다 다룰 수 있겠는데 만약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퇴직소득세를 떼고 1억 9천만 원만 주게 됩니다. 그런데 IRP 계좌로 만약에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퇴직소득세를 안 뗍니다. 2억 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다만 세금은 과세 이연이라고 해서 지금 안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을 늦게 내니까 유리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5년 동안 예금에 넣는다. 3%짜리 예금에 넣는다 그러면은 일반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이자 소득이 5년 동안에 2,8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IRP 계좌로 받으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더 많이 받게 되겠죠. 2억 원에 대해서 이자를 받으니까요.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도 일반 계좌로 받으면은 한 48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IRP 계좌로 받으면은 과세 이연, 다시 말하면 세금이 연금 수령 시까지 늦춰지고
과세도 15.4%로 과세한 15.4%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3.5에서 5.5% 과세되니까 더 훨씬 적은 세율로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된다는 점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퇴직금 1억 원을 만약에 IRP에 넣으면은 그것을 만약에 월 연금처럼 수령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에 연 3%짜리 예금에 넣어놓고 매월 30년 동안 받는다 그랬을 때 즉시 수령하게 되면은 퇴직금 넣자마자 수령하게 되면은 한 42만 원 매월 42만 원씩 30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거치 후 10년 동안 안 찾고 있다가 10년 후부터 수령을 하게 되면 57만 원. 20년 동안 안 찾고 있다가 20년 후부터 수령하게 되면 7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 3%라는 수익률이 너무 낮잖아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받더라도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수익률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수익률을 8% 정도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면은 즉시 수령하면 71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20년 동안 기다렸다가 받으면은 33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요 보통 50세에 퇴직을 많이 하잖아요. 50세에 퇴직하더라도 그 퇴직금을 바로 받지 말고 70세까지 놔뒀다가 받으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제 주변에도 퇴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50세에 퇴직했다고 해서 전혀 일 안 하고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60이 넘어도 통계에 의하면 69세까지는 자기는 일하겠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때 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내가 퇴직금 1억 원이 50세에 받더라도 나는 한 30년 정도, 20년 정도는 그냥 IRP 기대에 묶어놨다가 한 70세부터 받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소득 생활하면서 생계를 조금 이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42만 원 받을 거 333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똑같은 1억 원 가지고. 근데 문제는 8%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한 1년, 2년, 3년 연속해서 8%, 10% 수익 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기간을 20년, 30년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을 이기는 그런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수만큼의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도 자기가 죽으면 모든 자산의 90%를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이렇게 유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과거 수익률을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200 같은 경우 30년 동안 연평균 8% 상승했습니다. 연평균으로 보면은 S&P 500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도 한 8% 정도 됐고요. 그다음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연평균 수익률이 13%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수가 물론 1년이면 3년에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20년, 30년으로 보니까 8%에서 한 13% 수익을 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IRP는 즉시 수령하지 말고 20년 있다가 수령하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 기간을 둔다고 하면은 8%에서 13%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이런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된다는 거죠. 코스피 200과 관련된 코덱스 200 ETF, S&P 500 지수와 관련된 미국 S&P 500 ETF, 또 나스닥 100과 관련된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면은 단기적으로 1년, 2년, 3년 사이에는 등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20년을 둔다고 하면은 연 8%에서 한 13%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데 기간을 20년, 30년을 늘려보면은 시장과 비슷한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0세 1억 이거 만들 때 IRP 투자 세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조금 전에 알다시피 인덱스 펀드 중심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8% 정도를 추구한다. 내가 연 8% 정도면 아까 월 333만 원 정도 30년 동안 받을 수 있거든요. 1억 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것을 코덱스 200, 우리나라 지수 인덱스인 코덱스 200에다가 한 5천만 원. 그다음에 미국 S&P 500에다가 한 5천만 원 이렇게 투자해서 한 20년 정도 가져가면은 한 8% 정도의 수익률은 추구할 수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는 뭐 크게 올라간 때도 있고 떨어진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장기로 가면은 이런 정도의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월 42만 원 말고 월 333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욕심을 부려서 난 연 10% 정도의 수익을 추구한다. 그랬을 때는 인덱스보다는 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ETF에 투자하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ETF, 그리고 뭐 미국 S&P 500보다는 나스닥 100, 그리고 고배당주 매매 차익도 나고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고배당주 ETF,
그리고 요즘에 AI가 히트 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가 성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런 ETF에 각각 4분의 1씩 2,500만 원씩 이렇게 넣으면은 1, 3년 동안에는 모르겠지만은 한 20년, 30년 가져가면은 이것도 한 1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IRP의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수령 시점을 바로 받지 말고 좀 20년으로 늦추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IRP 계좌 운영의 제1원칙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IRP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깨지 않는 겁니다. 깨지 않는 거. 중도 인출하지 않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지 않는 거. 다시 말하면 10년 이상 유지하라.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IRP는 기본적으로 중도 인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제 인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인출을 하게 되면은 출금할 때 16.5%로 중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인출하면은 8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 한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중도 인출하지 마라. 그리고 10년 이상, 가능하면 20년, 30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민연금보다 IRP를 이용해서 한 3배 정도,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나죠. 월 100만 원씩 10년 동안만 적립을 하면 가능합니다. 월 100만 원씩 30년도 아니고 내가 직장 생활 30년 한다고 하면 그중에 한 10년 정도를 100만 원씩 10년만 적립을 해놓으면은 국민연금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한 68만 원 정도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이 한 68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50세에 매월 100만 원씩 10년 적립했다. 60세까지, 50세부터 60세까지 100만 원씩 적립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만약에 그게 연평균 수익률 한 5% 정도로 그렇게 적립을 했다 그러면은 60세에 1억 5천이 되고요. 70세가 되면은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0세까지는 찾지 말자 그랬거든요. 70세까지 IRP 안 찾으면은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게. 근데 그 2억 5천만 원을 월 수령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30년 동안 매월 133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7%로 운용하면은 219만 원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8만 원 받던 것을 219만 원 받으면 한 3배 정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50세부터 60세 10년 동안 적립하는 게 아니라 만약 40세부터 준비를 했다. 40세부터 50세까지 10년 준비했다. 그래가지고 70세에 받게 되면요. 5%로 운영하면은 매월 217만 원 받고 7%로 운영하면 무려 4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도 수익률이 높은 것을 장기로 운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수령 시점을 70세 이후로 늦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월 100만 원씩 10년 동안 한번 적립해 놓은 곳이 있으면 그게 나한테 국민연금보다 3배 이상 높은 연금을 계속 수령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안 빼는 게 제일 그렇죠. 좋은 거네요. 안 빼는 거. 수익률 좋은 상품을 일단은 구성하고, 수익률 좋은 상품이 사실 대부분 위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20년, 30년 기준으로 하면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게 가져가면서 한 70세부터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적지 않은 월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IRP 계좌에 담아두면 좋을 상품 3개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꼽고 싶은 것은 국내 주식형 ETF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국내 주식형 ETF, 예를 들어서 코덱스 반도체 같은 거, 해외 주식형 ETF. 요즘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잘 갈 때도 있지만 또 미국 시장이 잘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주식형 ETF, 그리고 미래 성장형 ETF, AI와 관련된 ETF, 이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ETF에 담으려면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식형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다. 안전한 채권형 같은 거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년, 2년, 3년만 투자하고 나는 안전하게 돈 빼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품 괜찮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나는 계속 유지하는 그런 IRP에 투자하는 상품 같은 경우는 굳이 예금 채권, 이런 저금리 상품 이런 것에 투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주식형 상품이 더 좋습니다. 단기적인 등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10년, 20년에는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10년 이상 투자하는 그런 계좌의 경우에는 주식형을 선택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를 병행하라. 우리나라 시장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미국 시장이 더 좋을 때도 있고 우리 시장이 나쁠 때 미국 시장이 좋을 때도 있으니까 겸해서 나눠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럼 몇 퍼센트 이렇게 비중을 나누면 좋을까요? 비중은 네. 이제 그때그때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정쩡하고 미국 시장이 좋다고 하면 미국 시장 쪽을 약간 비중을 높이는 게 좋고 네. 우리나라 시장이 좋을 때는 비중을 높이는 게 좋은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비중이 골치 아프면 그냥 똑같이 n분의 1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크게 단기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 다 올라가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어떤 게 좀 더 올라가냐 적게 올라가냐 이 차이만 네. 있고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굳이 뭐 이렇게 비중을 막 어떤 걸 더 많이 하겠다 이런 분들은 진짜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저 정도 수준 이하다 그러면은 그냥 n분의 1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IRP는 현행 규정상 30% 이상 안전 자산을 채워야 하는데 뭘 담으면 좋을까요? 퇴직연금 상품 중에서 IRP도 있고요. DC형 퇴직연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위험자산 한도가 70%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IRP는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30%는 비위험자산으로 채워야 된다. 위험하지 않은 좀 자산. 그런데 위험 자산 같은 경우는 어떤 거 말하면 뭐 주식형 펀드나 주식형 ETF, 뭐 ELS, DLS, 리츠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비위험 자산, 보통 안전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안전 자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형도 안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채권 혼합형 펀드 같은 경우도 비위험 자산에 포함되는데 채권 혼합형 펀드는 주식 비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좀 비위험 자산으로 포함시키고요. 또 뭐 ELB나 예금 같은 거 이런 거 해당되는 건데 이런데 좀 놔두면은 혹시라도 주식형 펀드 같은 거 넣어놨던 게 폭락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좀 그 폭락을 좀 제어하는, 좀 방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주식형 펀드 판매한 다음에 이런 돈을 활용해서 좀 더 자산 배분을 좀 유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IRP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 20년 이상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00% 위험 자산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70%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70%에 꽉 채워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70%에 꽉 채워서 IRP를 투자했는데 위험 자산 수익률이 높아져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80%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를 팔아야 될까요? 어떻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내가 기존에 넣었을 때 70%만큼만 넣었으면 그게 나중에 뭐 80%, 90% 비중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많아지면 그 비중이 많아지잖아요. 하더라도 그것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유지해도 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것만 있는 거지 위험 자산에 투자한 것이 수익이 많아져 가지고 비중이 많아졌다고 해서 청산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IRP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그리고 레버리지 ETF는 실제 수익률보다 뭐 1.5배, 2배 더 많이 나는 거. 그리고 인버스 ETF,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 나는 거. 이런 것들. 또 파생 상품이 들어간 파생 상품 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IRP 계좌는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세금 폭탄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금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이제 목돈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조금이라도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주택 구입할 때 사실은 IRP 깨시는 제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친구도 결국은 그 과도한 세금을 물고 주택을 사긴 샀는데 다행히 그 주택값이 많이 올라서 그 손해부분을 감당하고도 괜찮았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IRP는요 중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냥 법에서 그렇게 딱 정해버렸어요. 중도 해지 못하게. 예전에는 그 퇴직금 받으면은 그걸 퇴직연금으로 나중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나중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아예 퇴직금 쪽으로 쌓인 퇴직연금은
아예 쓰지 못하도록 중도 인출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담하고도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임의로 할 수 있는데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을 못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로 제가 만들어놨는데 천재지변이 있거나 뭐 요양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거나 파산 선고를 당하거나 또 뭐 사회적 재난에 의해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 이런 경우는 진짜 굉장히 급박한 경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라도 연금소득세는 내야 됩니다. 연금소득세 내야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보통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납입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뺄 수 있습니다. 세금 추징당하지 않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택구입 같은 거 전세보증금과 관련해서 출금하는 경우도 가능하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100%를 내야 되고요. 원래 연금으로 바꾸면은 60%에서 70% 많게는 50%까지 감면을 받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100% 징수하고 그다음 기타 소득세 16.5% 징수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구입 등으로 만약 IRP를 중도 인출하게 된다고 하면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만 빼는 게 좋겠다. 절세상으로는. 네.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인출하지 말고 차라리 담보대출을 받아라. IRP 담보대출을 받아서 보통 금융기관에서 원래 평가금의 한 50% 정도 담보대출도 가능하니까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IRP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세액공제 받지 않는 금액만 빼는 거 또는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거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다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듭니다. 아,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게 중도 인출이 아예 안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인출되는 사유가 이게 나와 있는 6가지 외에는 안 됩니다. 전혀 안 되는 네, 거예요? 안 돼요. 아, 굉장히 빡빡하네요. 네, 굉장히 빡빡해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내가 16.5% 세금 내더라도 내가 인출하겠다 네. 그러면 되거든요. 네. 퇴직연금은 안 됩니다. 오. 무조건 이것은 나중에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만 쓰라는 국가의 어떤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상품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IRP 시작하기 전에 이런 목돈이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은 아예 IRP를 가입조차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가입조차 안 하는 것보다는 네. 가입은 하되 네. 매월 10,000원씩만 적립한다든지 소액만 해놓고 그걸 살려놓는 게 좋겠죠. 아. 왜냐하면은 네. 지금 이런 상품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절세 상품들이요 한없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만 원이라도 넣어놓고 있으면은 네. 나중에 그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 소급적으로 이 상품을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절세 상품이 나오면은 설령 지금 납입을 안 하더라도 10,000원이라도 넣어놓고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